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복수극은 무엇일까요? 진짜 무서운 복수극은 칼을 직접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핏줄이 스스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무려 82세까지 홀로 버티며 조선의 왕과 왕비 중 가장 우아하고 처절한 복수를 완성한 여인,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입니다. 조선 왕비의 평균 수명이 51세에 불과했던 시절에 무려 82세까지 살아남아 기적 같은 생존기를 보여준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입니다. 이 비운의 왕비가 어떻게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숨막히는 생존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의 칼날이 궁궐을 휩쓸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 충신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당시 왕위에 올랐던 단종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은 물론 어머니 현덕왕후까지 일찍 세상을 떠난 단종 곁에는 그를 지켜줄 힘있는 혈육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이미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고 어린 왕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벼랑 끝의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이런 흉흉한 상황에서 1년여 뒤 수양대군은 묘한 수를 던집니다. 단종이 14살이 되던 해에 15살이었던 여산 송씨 가문의 딸을 단종의 왕비로 간택하도록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훗날의 정순왕후입니다. 수양대군은 왜 하필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과 오랜 옛 친구라 불릴 만큼 절친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송현수의 누이가 수양대군과 각별했던 세종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측근 가문이자 왕실과 끈끈하게 연결된 집안의 여식을 왕비로 들임으로써 자신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의사가 없으며 왕실의 안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야 할 왕비의 자리는 사실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 알 수 없는 공포의 궁궐 안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의 조력자였던 친동생 금성대군마저 억지스러운 역모죄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보내며 왕의 수족을 하나둘씩 잔인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15살의 왕비 정순왕후와 14살의 어린 왕 단종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불길한 소문 속에 숨죽여야 했던 두 사람에게 1살 연상이었던 정순왕후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 남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의지와 평화는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어 단종을 협박했고 결국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상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불과 15살, 정순왕후는 16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상황으로 물러나자 정순왕후 역시 의도치 않게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16살의 나이로 의덕 왕대비 자리라는 대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에 오르는 대비의 자리를 16살 소녀가 맡게 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후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도한 단종 복위운동마저 발각되면서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복위운동에 분노한 세조는 결국 조카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7년 6월 청계천의 한 다리 위 정순왕후는 영월로 험난한 유배를 떠나는 남편 단종을 배웅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 속에 두 사람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훗날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영원히 이별했다는 뜻을 담아 영도교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불행의 파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순왕후의 친정아버지 송현수마저 결국 세조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세조는 오랜 친구였던 송현수를 처음에는 유배 정도로 살려두려 했으나
피바람이 부는 숙청의 분위기 속에서 반대파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로써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가장 고귀한 왕비의 자리에서 시작했던 그녀의 삶은 18살이라는 눈부신 나이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머나먼 험지로 쫓겨나고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으며 그녀 자신 역시 왕대비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아내인 군부인 송씨로 강등되어 차가운 궁궐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게다가 당대에는 역적의 가문 여식들을 공신들의 노비나 관비로 하사하는 잔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숙주나 윤사로 같은 계유정난의 공신들이 일국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를 자신의 첩이나 노비로 삼게 해달라는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요구를 했다는 기록과 야사들이 전해질 정도로 그녀의 처지는 땅바닥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세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그녀가 실제로 관노비가 된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문헌에 남고 소문으로 돌았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위태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권력도, 가족도, 사랑하는 남편도 모두 잃어버린 18세의 어린 여인. 세상 천지에 고아처럼 버려진 정순왕후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 밖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궁궐 밖으로 내쳐진 정순왕후의 마음은 오직 남편이 있는 머나먼 강원도 영월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도성 안에서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보이지도 않는 남편을 향해 통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고, 언젠가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오리라는 희망 하나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의 애절한 사연을 담아 이 봉우리를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의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신랏 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남편과 이별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1457년 17살의 단종이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참혹한 비보가 도성에 전해진 것입니다. 18살의 정순왕후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비참한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백년해로 하자던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그녀의 슬픔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이후 동망봉에서의 통곡은 더욱 간절해졌고 이제는 남편의 안위를 묻는 기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비는 핏빛 애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 곡을 하는 그녀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도성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조카를 죽였다는 비난과 흉흉해진 민심에 세조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싸늘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세조는 일종의 위선적인 정치쇼를 기획합니다. 정순왕후에게 영도교 근처에 번듯한 집과 평생 먹고 살 식량을 하사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라고 권유했지만 정순왕후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가 주는 밥은 단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다. 그녀는 세조의 하사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편을 앗아간 원수에게 굴복하여 지조를 꺾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당연히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생업이 바로 염색업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성 안에 있는 자조동샘이라 불리는 우물터에서 직접 옷감에 자주색 물을 들이며 힘겨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고귀한 왕비가 거친 시장 바닥에서 천을 빨고 염색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얀 손은 거친 염료에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갔지만 그녀는 남의 적선이 아닌 자신의 땀방울로 번 돈으로 숭고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정순왕후의 꺾이지 않는 절개와 꼿꼿한 자존심은 도성 사람들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도성의 여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암묵적인 연대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감시를 피해 창신동 일대에 채소시장을 열고
그곳에서 나온 먹거리들을 몰래 정순왕후에게 가져다주며 그녀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또한 정순왕후가 염색한 옷감만을 사주자는 약속이 여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그녀의 옷감을 사는 행위 자체가 세조의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여인시장이라 불리게 되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여성 경제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경제 공동체였던 여인시장은 정순왕후가 긴 세월을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준 따뜻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거친 노동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동안 궁궐 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람을 일으켜 왕자를 차지한 세조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단종의 생모이자 자신의 형수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악몽 때문에 세조는 밤에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부르고 온양온천을 찾아다니며 약수를 뒤집어서 보아도 썩어 들어가는 몸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의 피를 묻힌 죄책감이 그의 영혼과 육신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저주는 세조 본인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가 끔찍이 아끼던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도 채 되지 못하고 요절하자 세조는 둘째 아들 예종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년 후 병든 몸으로 마침내 예종에게 왕위를 넘겼지만 예종마저 왕이 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형과 마찬가지로 2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지켜내려 했던 직계 혈통이 그렇게 줄줄이 꺾여나가는 잔인한 업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주동샘에서 묵묵히 붉은 천을 빨며 시장 바닥에서 이 모든 소문을 전해 들었을 정순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원수를 저주하지 않아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하늘이 나서서 남편을 죽인 원수들의 핏줄을 하나둘씩 거두어가는 그 참혹한 몰락의 과정을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을 휘두르는 복수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잔인하며 완벽하게 우아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 가문의 비극은 두 아들 의경세와 예종의 요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피를 묻혀가며 지키려 했던 권력은 결국 반개인 성종으로 이어졌고 성종의 시대를 지나 세조의 증손자인 연산군의 시대가 도래하며 궁궐에는 다시 한번 끔찍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과 사치가 극에 달해 신하와 백성 모두의 원성을 샀고 결국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스스로 무담을 팠습니다. 그리고 1506년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남편을 죽인 원수 세조의 핏줄이 비참하게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67세, 남편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49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버텨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가문이 제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원수의 가문이 병마와 단명, 그리고 폐위로 쓰러져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이 놀라운 생명력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틴 정순왕후는 중종 16년이던 1521년 82세의 나이로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8세 꽃다운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무려 64년 동안 오직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버텨낸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종 사후 무려 5명의 왕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이 바뀌는 격동의 조선전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과 정순왕후는 명예를 되찾고 복권됩니다. 이때 비로소 정순이라는 정식 왕후의 시호를 얻게 되었고 그녀의 묘역 또한 완비의 격에 맞게 격상되었습니다. 숙종이 그녀의 무덤에 내린 이름은 바로 사릉, 생각할 사자를 써서 평생 죽은 남편만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숭고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보다 그녀의 82년 삶을 더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죽어서도 나란히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단종의 묘인 강원도 영월의 장릉과 정순왕후의 묘인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은 조선의 왕과 왕비능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숙종 당시 무려 250년 가까이 정순왕후의 묘를 지켜온 양자, 정미수의 후손의주 정씨 가문들의 묘역이 사릉 주변에 가득했고 영월 장릉 역시 이미 그 자리에 터를 잡은 터라 현실적으로 두 묘를 합장하거나 이장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함께 묻히지 못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슬픈 거리를 마음으로 남아 좁혀주려 노력했습니다. 1999년 남양주 문화원에서는 정순왕후가 잠든 남양주, 사릉에 묵묵히 뿌리내리고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강원도 영월 장릉 곁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정순왕후의 혼이 깃들어 마침내 남편 곁을 지킨다는 뜻에서 정령송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서는 끝내 이룰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재회를 죽어서 나무를 통해서라도 맺어주려 한 후손들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가족, 사랑하는 남편까지 빼앗겼던 18세의 어린 소녀는 82세의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단 하루도 남편을 잊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빼앗겼어도 꼿꼿한 자존심은 절대 내어주지 않았고 남의 적선 대신 거친 노동을 택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떳떳하게 개척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가련한 미망인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권력을 탐해 핏줄을 죽인 세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정의를 증명해낸 정순왕후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했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하고 우아했던 정순왕후의 숨막히는 82년의 생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먹먹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